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요즘 볼만한 공연과 책, 또 들을만한 음악 이야기를 좋은 음악과 함께 큐레이션해드립니다. 수요일에 문화시대와 함께하는 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신예슬 음악비평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 3주 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야, 이번 지난 3주간은 글도 진짜 많이 썼는데 바깥에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냈어요. 그래요? 네, 공연 이제 보러 갈 때도 뭐 네. 버스 타고 갈 수 있는 길 좀 걸어가 보기도 하고 오호.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네, 그래서 새로운 공간에서 열리는 공연도 막 보고 그래서 네. 바깥을 좀 많이 싸돌아다니고 또 집에서 글도 많이 쓰고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주 알찼군요. 네. 날씨가 좀 확실히 따뜻해졌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김차영 도스트께서 과거에는 방학 시즌이 전시 쪽에는 성수기였는데 요즘은 그런 구분이 딱히 없다고 했거든요. 네. 공연계는 어떻습니까? 뭐 성수기, 비성수기 있나요? 공연계에도 성수기 비성수기가 옛날에는 되게 확실히 있었거든요. 음. 여름 시즌, 여름방학은 어차피 더워서인지 뭔가 공연이 없었다면은 이제는 그 시즌을 겨냥한 페스티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때는 섭외가 가능하니까. 네네. 그리고 또 1월, 2월에는 또 다들 이렇게 조용히 잠잠히 이제 다음 해에 이제 일을 준비하는 그런 시즌으로 사람들이 쓰고 있었는데 또 그렇게 비어있는 시즌이라는 걸 또 아니까 여러 지원 사업들의 결과 발표 같은 것들을 또 1, 2월에 몰아서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름이든 겨울이든 딱 그런 방학 시즌이 보통 공연계에서는 비수기였다면은 이제 그 시즌들도 다 하나하나 되게 꼼꼼히 많은 공연들로 채워지는 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 정말 경계가 여기도 없는 것 같습니다. 뭔가들이 생겼군요. 네, 다 예전에 빈틈없이. 비수기라고 했던 때. 맞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공연 소식입니까? 오늘은 이제 5월 공연계 이제 성수기인데요. 그런 성수기에 이제 아주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전국 투어 공연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바이올리니스트 많이들 이제 사랑하시는 분인데 클라라 주미강 아유. 그리고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인 김선욱 씨가 이제 피아노와 바이올린의 듀오로 이제 5년 만에 듀오 리사이트를 개최를 하는데 이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종, 제천, 부천, 평택, 서울 동해, 강릉, 성남, 대구, 부산, 익산 이렇게 정말 전국 팔도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같은 프로그램으로 리사이트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뭔가 오랫동안 공들여 준비한 공연을 이렇게 전국 각지에 계신 청취자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공연이 될 것 같아서 오늘 또 가져와 봤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이 클라라 주미강도 그렇고 김선욱도 그렇고 정말 유명한 두 분인데 이 두 사람이 함께하는 건 5년 만이라면서요? 네, 원래 이제 또 이 두 분이 같이 손여름 피아니스트랑 같이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같이 공부한 사이예요.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쭉 학교에 같이 있었다가 이제 강주미 씨가 이제 손여름 씨랑 오랫동안 앙상블을 해온 경험도 있었고 또 김선욱 씨랑 오랫동안 해온 경험도 있었는데 이제 딱 김선욱, 클라라 주미강 이 두 분의 만남은 이제 2021년에 이제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연주에서 이제 좀 대대적으로 크게 앙상블을 선보였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연주가 2021년에 완전 팬데믹의 한복판에서 연주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그때 이제 좀 아마 집중하기 좋은 시기였다고 요즘 음악가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돌이켜보면 그렇죠. 네. 그 당시에는 공연 못해서 정말 힘들었지만 그쵸. 네, 돌이켜보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클라라 주미강도 그때 뭐 바흐 무반주 전곡 연주도 같은 해 막 5월에 하고 막 9월에는 이제 또 이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연주를 하고 하는 식으로 되게 묵직한 프로그램들을 이 같은 해에 막 선보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같이 한번 집약적으로 앙상블을 맞춘 뒤에는 조금 각계전투식으로 각자의 일들을 많이 해왔었죠. 클라라 주미강은 너무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사람이다 보니까 매일같이 이게 협연자로 무대에 섭니다. 그래서 국내 무대에 섰을 때도 뭐 해외 악단이 왔을 때도 클라라랑 협연을 하고 싶다 해서 이제 클라라랑 협연이 되고 국내에서도 이제 여러 악단들이 클라라 주미강과 협연을 하고 싶다 하는 식으로 가장 빛나는 무대에 이제 솔리스트로 가장 많이 불려다녔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모습만 많이 봤었죠. 그리고 김선욱도 마찬가지로 경기 필하모닉의 지휘자로 이제 몇 년간 일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아니스트로서의 모습보다도 지휘자로서의 행보를 계속 많이 보여왔었죠. 그래서 협연자였던 클라라 주미강 그리고 한동안 지휘자였던 김선욱 이 사람들이
같이 이제 듀오 리사이트를 하는 실내악 바이올리니스트와 실내악 피아니스트로서의 모습은 또 어떠할까? 이런 최근의 그런 변화들을 조금 볼 수 있는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조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간의 경험들이 또 이분들의 음악을 많이 바꿔놓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김선욱 씨 같은 경우에는 피아니스트로서도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네. 그 지휘자 활동을 하신다는 건 조금 놀랍긴 합니다. 이거 원래부터 뭐 하고 싶었던 건가 보죠? 네, 아주 오랜 꿈이었다고 하는데 이제 젊은 피아니스트들에게 이제 막 꿈이 뭐냐, 나중에 계속 뭐 피아니스트로만 살고 싶냐 했을 때 종종 지휘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보통 피아니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선율악기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네네. 이제 하나의 엄청 거대한 악기로 온갖 음향들을 이렇게 낼 수 있는 악기다 보니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것처럼 이제 피아노 연주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 악기를 오케스트라에 비견하는 일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인지 이제 피아니스트들이 지휘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김선욱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렸을 적부터 장래희망에 나는 꿈이 지휘자다라고 이렇게 적어놓기도 했고, 또 정명훈도 이제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을 이제 롤모델으로 삼아서 오랫동안 지휘도 열심히 공부를 해왔고 또 피아니스트로서의 행보도 이제 가져왔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피아니스트로서의 모습만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 2013년에 영국 왕립음악원에서 지휘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또 받기도 했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좀 치밀하게 10여 년 전부터 지휘자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준비를 해왔었던 것이죠. 야, 지휘자로서의 김선욱은 어떤 모습일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또 한편에 클라라 주미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어떤 오케스트라가 와도 협연자로 클라라 주미강을 만나고 싶다고 한다면 네. 일반인한테도 참 인기 많은 사람인데 그 예술가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가 많으시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통 바이올린 협주곡을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유명한 곡들이 이렇게 몇 개 있어요. 뭐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이라던가 네. 시벨리우스라던가 그런 걸출한 곡들이 있고 그 곡들을 무대에서 계속 꾸준히 선보이고 계세요. 그게 되게 어렵고 또 연주 효과도 좋고 음악적으로도 훌륭하고 사람들도 좋아하는 뭐 여러모로 봐도 이제 그런 좋은 곡들이라 많이 하는데, 그래서 클라라 주미강이 협연자로서는 그런 레퍼토리 많이 선보이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조금 반복적인 무대를 그 스스로에게는 하고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으려면 이제 또 새로운 레퍼토리를 계속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좀 네네. 낯선 음악도 계속 경험해보고 모르던 음악도 이제 해보면서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더 늘려나가는 그런 일들이 필요할 텐데, 그래서 예컨대 김선욱 씨가 지휘자로서 역량을 쌓으면서 뭐 경기필도 지휘하고 뭐 피아노로서는 못하던 음악들을 쭉 해나갔다면 클라라 주미강도 마찬가지로 협연자로서는 못하던 레퍼토리들 그런 것들을 이제 작은 리사이틀 무대에서 조금 꼼꼼하게 만들면서 선보여 왔었어요. 그래서 2021년쯤 이제 그 팬데믹 시즌에 바흐랑 베토벤이라는 엄청 모든 음악의 기본이 될 만한 그런 음악들을 딱 중심에 뒀다면은 그 이후로는 조금씩 영역을 다시 넓혀가는 흐름을 또 가져왔습니다. 뭐 프랑스 작곡가 뭐 웨젠 이자이에고, 나탄 밀슈타인, 우리가 잘 모르는 이름들이죠. 그러게요. 네, 그런 작곡가들의 곡과 바흐를 다시 엮는다거나, 뭐 2024년에는 타르티니의 이제 뭐 악마의 바이올린 소나타 뭐 이런 되게 연주 효과가 좋은 곡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곡이랑 뭐 쇼송, 프랑스 여전히 우리가 또 잘 모르는 작곡가들인데 그런 식으로 원래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곡 그리고 효과가 좋은 곡 이런 것들과 약간 낯설지만 청중에게도 자신에게도 흥미로울 수 있는 곡들을 하나 둘씩 끼워 놓으면서 점점 자신이 다루는 레퍼토리를 확장해가는 그런 흐름을 이제 그 스스로는 이제 만들어오고 있었다고 할 수 있죠. 뭐 레파토리라고 우리가 클래식에서는 표현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좀 생각하기 쉬우려면 네. 그 공연할 수 있는 상품군을 늘리는 거잖아요. 아, 맞죠. 근데 이제 클라라 주미강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수요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곡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조금은 낯선 잘 못 들어본 것 같은 네. 이런 그 20세기 혹은 현대 음악까지도 레파토리를 넓혀오고 있는 건데 네. 혹시 왜 그런데요? 사실 이게 네. 꼭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클라라 정도의 경력과 연주력이면은 계속 바흐, 베토벤, 뭐 모차르트, 뭐 브람스 이렇게 유명한 작곡가들 곡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요.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뭐 너무 멋진 무대에 설 수 있고, 사실 이런 제가 지금 이름조차 막 잘 저도 발음을 많이 안 해본 작곡가들의 곡은 이러나 저러나 여기서나 저기서나 잘 안 팔리긴 합니다. 사실 상품군이라고 그렇죠. 비유를 네. 해주셨으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악가들의 하루하루를 생각해 보면은 좀 이런 낯선 레퍼토리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늘 같은 곡을 연주하지만 물론 이제 그것이 내가 10살 때 연주할 때랑 20살 때 연주할 때랑 다르기는 하지만 이제 완전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또 아니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나는 계속 바흐를 연습하고 있어. 물론 그것이 이제 또 하나의 아름다움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이 세상의 변화에 발맞추어서 나오고 있는 또 요즘의 음악은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도 분명 생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쨌든 2025년, 2026년 막 이렇게 시대가 거듭되고 있는 와중에 계속 1800년대, 1900년대의 음악을 연주하고 산다는 것의 어떤 시차가 느껴질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뭔가 지금의 우리의 현재를 이루고 있는 감각들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음악가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특히 이제 클라라 주미강이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해 보였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도 너무 많이 그렇게 확 늘려나가고 인터뷰에서도 그런 음악을 좋아한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던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그저 새로운 것이 필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몰랐지만 20세기에 그리고 21세기에 너무 중요했었던 음악들을 실제로 공연장에서 연주해주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믿는 그런 마음도 또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아주 고전적인 의미의 아름다움에만 안주할 수 없고 이 새로운 음악에도 우리가 일단 낯설게 들리지만 조금씩 들여다보면은 어떤 멋진 구석, 또 새로운 감각 이것이 또 있다. 그리고 그걸 알려주고 싶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렇게 낯설고 새로운 음악 내가 아니면 누가 알릴까 하는 건가요? 그럴 수 있으려나. 그리고 이걸 또 잘하는 사람이 들려줘야 또 들어집니다. 네. 한번 물어보고 싶긴 합니다. 네. 자, 그럼 이번 공연에서는 어떤 곡이 연주가 되나요? 네, 제가 계속 20세기 음악, 뭐 현대 음악, 뭐 이런 거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전부 다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그 베토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1번이 연주가 되고요. 그다음에 오토리노 레스피기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작곡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뭔가 음악적으로 스타일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너무 멋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인데 보통 우리가 이탈리아 사람들이 뭐 패션이 좋다, 뭐 그리고 네. 굉장히 좋은 옷감의 옷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레스피기의 음악을 듣고 있으면은 음악이 진짜 비단결 같다. 그리고 너무 색색깔의 아름다운 스카프를 이렇게 확 휘감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멋진 이탈리아의 음악을 이제 또 소나타를 들려줄 예정이고요. 또 하나 이제 바인베르크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어요. 미치스와프 바인베르크라고 하는 소련에서 이제 시간을 보냈던 작곡가인데 이 사람의 음악은 저도 사실 이번에 클라라 주미강의 리사이트를 보고 처음 알게 된 작곡가예요. 이 사람 들어보셨어요 혹시? 미치스와프 아닙니다. 바인베르크. 네,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폴란드 출신의 유대계 작곡가였고 나치의 그런 박해를 피해서 소련으로 망명을 했는데 하필 간 곳이 소련이에요. 하필이면 정말 네. 반대쪽으로 가지. 그렇죠. 이제 미국에 가셨으면은 이제 완전히 다른 음악 세계를 이제 또 펼쳤을 텐데 일단은 지리적으로 조금 더 가까운 소련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음악을 했냐면은 이제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라고 하는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정치적 박해를 받고 그 사람들을 위한 음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정치 당국의 압박과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은 따로 있는데 하는 그 되게 양가적인 감정 속에서 미묘하게 모순적인 음악을 많이 만들었던 바로 그 작곡가가 쇼스타코비치인데 그 사람하고 굉장히 많이 교류를 하면서 서로 공감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것,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음악이 있지만 이제 그렇게 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음악을 만들었던 작곡가고 그래서 음악 들어보면 굉장히 비슷한 압력 같은 것이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게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아니면 이걸 아름답다고 쓴 건지 슬프다고 쓴 건지 막 잘 모르겠는 그런 감각들이 좀 있는데 아무튼 요즘 이 작곡가에 대한 재조명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도 몰랐지만 여러 유명 음악가들이 조금씩 연주를 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여기저기서 이름을 보게 되는 작곡가인데 클라라 주미강의 연주로 가장 먼저 저도 듣게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사실 저도 이름은 처음 들어봅니다. 바인베르크라는 분. 그렇죠. 이런 게 의미가 있네요. 그 클라라 주미강이 현대 음악으로 넓혀오는 게 네. 이렇게 우리가 몰랐던 음악을 한번 들려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평론가께서는 새로운 곡을 접할 때 미리 어떻게 공부를 좀 하고 가세요? 아니면 뭐 혼자 피아노 쳐보고 가십니까? 뭐 어떻게 하십니까? 막 악보 구해서 막 네네네. 분석하고 내가 한번 좀 쳐봐야지. 네. 네. 그리고 막 여러 연주로 막 비교해서 들어보고 나는 여기가 잘 안 되던데 뭐 이러면서 이 사람 어떻게 하나 보자. 예, 예, 예. 뭐 그런 분들도 진짜 실제로 있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저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워낙 이제 새로운 음악 듣는 걸 또 좋아하는데 어떤 게 좋냐면은 진짜 새로운 걸 봤을 때 내가 뭘 느낄까가 또 궁금한 거예요. 사실 예습을 해보고 가면은 이 다음에 무슨 음이 나올지 이미 알고 있는 상태로 가니까 아주 내가 알고 있던 고전적인 클래식 곡을 들을 때랑 기분이 조금 비슷해요. 그래서 그냥 연주를 듣게 되는데 사실 음악을 듣고 막 충격을 받게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뭐 네. 이게 뭐야?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뭐 이게 음악 시작한 거야, 만 거야? 하는 그런 당혹감? 있죠. 네. 전 그게 약간 좀 좋더라고요. 그게 좋다고요? 네. 아, 날 저는- 놀라게 해봐. 약간 뭐 이런 거죠. 네. 내 예상을 뛰어넘어 봐 이런 건가요? 그쵸. 그래서 약간 가끔씩 뭐 칵테일을 마시러 가는 분들 중에 네. 이제 어떤 바텐더를 만나서 뭐 저는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저를 좀 깜짝 놀랄 만한 걸 만들어 봐 주세요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는 사람이 덜어 있대요. 그래요? 네, 바텐더 분들은 그런 걸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어려워한다고 힘들겠네요. 하신데, 근데 저도 이제 뭐 제가 이렇게 주문을 한 건 아니지만 어디 한번 재밌는 음악 한번 새로운 거 한번 들려봐 주실래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객석에 팔짱 끼고 앉아서 무슨 음악이 들려올까 이렇게 막 기다려 보는 거죠. 야, 진짜 그렇게 하시는군요. 네. 좋습니다. 그 이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도 투어를 할 거라면서요? 네, 그래서 이게 꽤나 특이한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베토벤도 하고 레스피기도 하고 바인베르크라는 낯선 작곡가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또 마지막 곡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라고 하는 또 마찬가지로 굉장히 멋있고 그 영웅적인 느낌이 가득한 그런 음악인데 이제 그 곡들을 한 자리에서 묶어서 연주하는 게 꽤나 드물고 또 무엇보다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곡인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연습을 바짝 해놨을 때 최고의 기량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까다로운 곡들인 것 같은데 그래서 국내에서 이렇게 한 바퀴 쭉 돌고 나서 또 스위스에서도 이 곡을 연주를 합니다. 스위스에서도 지금 최근에 한국의 클래식 애호가들이 너무너무 많이 주목하고 이제 여기를 같이 막 여행을 가는 일들이 약간 유행처럼 번질 정도로 핫해지고 있는 베르비에 페스티벌이라는 클래식 음악 축제가 있어요. 베르비에라는 도시에서 진행이 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뭐 임윤찬도 가고 조성진도 연주하고 한국의 되게 뛰어난 음악가들이 많이 연주를 여기서 해서 더욱더 이렇게 유명해진 것이지만 이 페스티벌에서 이제 들을 수 있는 음악들의 그런 퀄리티가 굉장히 보장되어 있고 또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 베르비에 페스티벌에서 이분들의 듀오 리사이틀이 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때는 베토벤만 빼고 더 이렇게 새로운 것들 위주로 레스피기, 바인베르크, 슈트라우스로 구성된 프로그램만 그러네요. 한다고 합니다. 정말 더 새로운 것들로만 구성을 했네요. 네. 그럼 음악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이 음악 들려주실 겁니까? 그렇지 않죠. 네. 또 아니에요? 네. 네네. 이제 새로운 음악은 이제 공연장에서 이제 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는 이 클라라 주미강과 김선욱이 같이 오랫동안 호흡을 맞추면서 그 또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를 연주를 하고 또 공연도 하고 이제 또 음반도 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또 완연한 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중에 봄이라는 부제가 붙은 5번의 작품을 가져왔어요. 함께 들어보시죠.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5번 봄 중에 4악장 론도 알레그로 마논 프로포입. 네. 클라라 주미강과 김선욱입니다.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5번 봄 중에 4악장을 클라라 주미강과 김선욱의 연주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5월에 진행될 클라라 주미강 그리고 김선욱의 듀오 리사이틀 전국 투어 소식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아오던 두 연주자인데 이렇게 함께 그래도 연주를 했던 기억이 좀 있고요. 이 두 사람이 5년 만에 다시 한번 함께 연주를 합니다. 신예슬님께서는 어떤 점에 기대를 많이 하시나요? 저는 이제 두 분께 거는 기대가 각각 다른데 네. 일단 김선욱 피아니스트의 경우 사실 지휘자로서 합을 그 오케스트라랑 계속해서 맞춰왔잖아요. 그럼 이분이 계속 듣고 지냈었던 게 오케스트라의 진짜 그 총천연색의 사운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풍성한 음악들을 경험을 하고 왔을 때 이렇게 바이올린 한 대랑 나 피아노 하나 이것을 이 편성에 어떻게 담아낼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심심해질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가 이제 경험한 그 오케스트라의 음향이 여기 잘 녹아들 수 있게끔 표현력이 훨씬 더 풍성하고 입체적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런 지휘자로서의 경험이 이런 작은 실내악 무대에 얼마나 응축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이제 피아니스트 김선욱에게는 또 기대를 하고 있고 클라라 주미강은 제가 이제 점점 20세기 음악으로 많이 그런 레파토리를 확장해 오고 있다고 했는데 네. 그런 선율들을 어떻게 연주할지가 너무 기대돼요. 그래서 저희가 방금 같이 들은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같은 경우는 너무 예쁘잖아요. 그 선율들이. 네. 그냥 어디로 갈지 명확하게 아름답고 보이고 들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20세기 음악들은 좀 의문스럽거든요. 이게 뭘 표현하려고 하는 건지 저도 막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음악 마저 싶을 때도 있고 그쵸? 기괴하게 들릴 때도 있고. 네. 네. 그래서 막 저는 특히 이제 바이올린 연주 같은 거 들으면은 저 선율을 누가 성악가로 노래한다면은 어떤 느낌일까 이런 기대 많이 해보고 가사를 붙인다면은 어떤 가사가 붙을 수 있을까 하면서 그 선율의 어떤 뉘앙스, 느낌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혼자 상상해보는 일들을 하는데 20세기 음악에는 뭔 가사를 붙여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이게 사랑 노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전쟁의 참상을 노래하는 거야? 아니면 시대가 어떻다는 거야? 뭐 이런 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네. 그런 미묘한 표현들이 그래서 20세기 음악에서 너무너무 중요해지는데 이제 클라라 주미강이 그런 선율선들을 막 어떻게 만들까? 그런 것들을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게 할 것인가 이런 음악적인 해석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거 재밌겠는데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 음악을 들을 때 이 음악에 가사를 붙인다면 뭐라고 붙이면 좋을까를 상상하면서 듣는 거 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조금 명쾌해져요.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요. 이 음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네. 좀 명쾌해지고요. 내 감정이 확실해지는 거죠. 맞아요. 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클라라 주미강이 이번 시즌에 엄청 중요한 이벤트가 있네요. 네, 맞아요. 그 클라라 주미강의 유년기가 이제 또 유년기에는 좀 특별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네. 이분이 굉장히 음악가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네. 어머니, 아버지 모두 성악가였고 뭐 언니, 오빠 다 악기를 했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음악을 하는 게 너무 그냥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그런 일이었는데 너무 음악만 하면서 사니까 부모님이랑 이제 그 주변에 선배 음악가들이 그냥 보통 음악을 하지 않는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한 번쯤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다른 학교에 좀 보내봤대요. 근데 그때 가자마자 한 3일 만에 농구 수업을 갔다가 농구공에 이렇게 맞아가지고 손가락이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큰 부상이었고 근데 하필 다니엘 바렌보임이라고 하는 정말 이 시대의 지휘자이자 음악가인데 그분과 협연을 막 몇 주 뒤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손가락이 부러졌으니 뭐 당연히 그 다니엘 바렌보임과의 그 어린 나이에 협연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무대가 무산이 됐죠. 그리고 심지어 바이올린을 다시 연주를 못할 거라는 의사의 진단도 받고 막 전신마취를 해야 되는 수술까지도 네. 했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미 너무 익히 잘 알고 있듯이 클라라 주미강이 재활 너무 잘했고 이제 음악적으로 너무 그 사이에 성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27년이 지난 해라고 하는데 올해 드디어 바렌보임하고 다시 그 협연 무대에 선다고 해요. 웨스트 이스턴 디반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이제 동양과 서양의 악기를 이렇게 모두 섞어가지고 그리고 그 여러 지역에서 온 음악가들이 다 뒤섞일 수 있는 약간 정말 폭넓은 문화 공동체 같은 오케스트라가 하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오케스트라를 다니엘 바렌보임이 이끌고 있고 그 협연 무대에 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렌보임과의 27년 만의 재회가 역사적 그에게 굉장히 특별하고 뜻깊은 진짜. 경험일 텐데 그게 기다리고 있어서 이제 클라라도 그걸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싶네요. 그니까요. 아니 근데 이분이 그 정말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로 꽤 오랜 세월을 있었는데 네. 그동안 바렌보임하고 함께 한 적이 없다는 것도 놀랍네요. 그쵸. 이렇게 한 번 어긋나면은 그렇게 한 번 그러니까. 불러가야 되나 봐요. 27년을. 그니까요. 이것도 정말 놀랍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다시 하시니까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또 안 좋았던 그런 악몽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혹시 클라라 주미강 음반이나 연주곡 중에 추천하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클라라 주미강의 이제 네. 첫 번째 앨범이 2011년에 나온 모던 솔로라는 무반주 독주 앨범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앳된 모습에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딱 그 바이올린을 딱 이렇게 잡고 네. 쭈그려 앉아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여운 그런 CD 앨범 커버로 이렇게 딱 나온 건데 그 중에 이영조라고 하는 한국 작곡가가 쓴 곡이 하나 있어요. 어허. 그래서 저는 그때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네. 갑자기 클라라 주미강이 왜 한국 작곡가 곡을 넣었지? 했는데 이제 그 곡 안에 이제 뭐 슈베르트의 마왕을 뭐 바이올린으로 편곡한 곡도 있고 뭐 이자이라고 하는 이제 또 프랑스 작곡가의 무반주 곡도 있고 거기에 한국 작곡가 곡도 넣어서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낭만과 그런 후기 낭만과 근대와 현대 이런 폭넓은 시대의 음악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앨범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완전 현대를 담당하는 것이 이제 이영조 작곡가의 혼자놀이라는 작품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현대곡이라고 하면은 역시 이제 싫을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듣기가 좋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바이올린의 음색이 너무너무 멋지게 살아나는 곡이에요. 그래서 이게 클라라를 위해 써준 곡처럼 느껴질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곡인데 그 곡을 너무 추천을 하고 싶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게 2011년에 나온 음반인데 제가 딱 대학생 때 이 음반을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도 대학을 졸업할 무렵인가 저보다 한 몇 살, 한 4-5살 많은 언니 정도 되거든요. 예, 언니라고 예. 막 감히 예, 예. 불러도 될지 모르겠지만. 언니죠? 네, 언니인데 그래서 이런 분이 내 또래인 사람이 이런 음악을 만든다는 것이 그때 너무너무 고무적이고 우리 세대의 음악과는 이렇게 좀 관점이 다르구나. 그럼 나도 좀 다르게 생각해야지 하게 해주는 어떤 계기가 와. 되었기도 했어요. 멋있네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약간 뭐 G.O.D 저는 초등학교 때는 G.O.D 팬이었는데 이제 네. G.O.D 팬들은 다 이제 아기 엄마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컨대 이 음악 내가 네. 좋아하는 음악가랑 같이 나이 들어가면서 맞아. 서로 그것을 응원하고 뭐 한 시절을 보내는 그런 경험 같은 것을 하게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또 클래식 음악가들과도 저 혼자 그런 팬심으로 그런 경험을 쭉 해오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너무나 그럴 수 있고 네. 그게 되게 즐거운 일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클라라인데 이제 저의 이제 선생님 세대에는 뭐 또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 선생님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그 전에 조수민 선생님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한 시대를 쭉 같이 이제 오면서 그들의 생애 주기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신동이었던 시절부터 지금 완전 거장이 되어가지고 또 와. 다른 제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한 시절들. 네, 아무튼 진짜- 저에게는 클라라인 것 같습니다. 진짜 새로운 관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새롭고 재밌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자, 그럼 이번에 음악 관련 책 얘기를 해보죠. 오늘 어떤 책입니까? 네, 앞서 이야기한 얘기들이랑 조금 연결되는 책인데요. 네. 전쟁과 음악이라는 책입니다. 네, 책이 아주 멋진데요. 제목이 심각하네요. 네, 네. 감이 오십니까? 어떤 이야기일 것 같으세요? 그게 근데 표지가 파란색이잖아요. 네, 파란색이어서 좀 짐작이 안 되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전쟁 이러면 네, 빨간색이나 음, 갈색이나 네, 뭐 이런 게 떠오르거든요. 근데 그러게요. 파란색은 뭐지? 우울함을 상징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네요. 그리고 여기 뭐 이런 빈틈들을 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채우는 걸 보면은 네. 뭔가 뭘, 싶습니다. 뭘 가렸나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요것이 근데 뭔가 가렸나라는 그 말씀이 또 저에게는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 이게 저희가 계속 앞서서도 얘기했던 게 베토벤, 모차르트, 브람스 듣는 건 너무 편안하고 아름답고 좋다. 네. 그러나 20세기 음악을 굳이 왜 해야 될까? 현대 음악 안 해도 되는데 왜 할까? 였었잖아요. 네.
바로 딱 그런 질문을 이 책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부제처럼 이제 책 표지에 적힌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클래식 음악 플레이리스트는 왜 20세기 초에 멈춰 있을까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곡이 없죠, 신곡이. 그쵸. 신곡이 요새도 나오죠. 요새 나오는데 그럼요. 약간 그 작곡가가 작곡해서 그 작곡한 기념으로 초연 한번 하고 그쵸. 그 뒤가 예. 잘 없죠. 그 뭔가 누가 다시 그 곡을 연주하려고 해도 만약에 연관이 없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들 반응이 굳이 왜?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베토벤 친구라서 베토벤 곡을 연주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근데 현대 음악은 그 사람이 친구가 아니면 네. 너 걔 알지도 못하면서 왜? 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신예슬이 이제 곡 썼다니까 그래 한 번은 해줄게 하고 예, 이제 뭐 예, 연주하고 뭐 예. 보러 가지만 근데 또 해. 그러면 너 신예슬 친구야? 뭐 그러니까요. 사촌이야?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예. 관계가 있어야만 예, 할 예, 것처럼.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저자도 그런 것들이 이제 의문스러웠었던 거죠. 그래서 야. 우리가 현대 음악을 그렇게 많이 음악 대학에서 교육하고 그렇게 곡을 쓰는 작곡가가 많이 양성되고 음악이 나오고는 있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사랑하지는 않을까? 왜 이렇게 사랑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나오는가 하는 그런 질문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까지 왜 이렇게 제도에서 이 음악의 자리를 여전히 만들어 두고 있을까? 이런 것도 오히려 또 역으로 또 질문을 막 해보면서 네. 이분이 역사를 이렇게 막 이렇게 되짚어 보는 거예요. 그 많던 그런 명작을 쓸 수 있었던 작곡가들은 어디 가서 지금 뭘 하고 있을 것이며 그리고 이 현대 음악을 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곡을 썼을까? 왜 이렇게 아방가르드하다고 하는 곡들을 썼고 여기에 이런 무대가 만들어지면 또 어쨌든 무대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누가 여기 이런 낯선 음악,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음악에 돈을 댔을까? 뭐 이런 궁금증도 많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2차 대전 때 1, 2차 대전에서의 그런 싸움들 그리고 그 이후에 냉전 시대까지 이어진 어떤 이념의 전쟁과 이 음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닿아 있을지 모른다. 이런 결론을 도달합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또 특이한 결론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전쟁이랑 음악이 무슨 상관이야. 뭐 그리고 또 특히 냉전이랑 뭐 음악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냥 각자의 나라에서 음악을 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이제 곰곰이 이 저자가 찾아놓은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아 그랬겠구나 싶기도 한 것이 이제 히틀러, 스탈린, 무솔리니 이런 그 독재가 있었을 때는 우리 사람들이 전부 다 알아듣고 좋아할 수 있는 음악이 아닌 것, 그러니까 낯설고 어려운 음악은 하지 말아라. 가 이제 그 국가들에서의 그런 딱 그런 명령 같은 명령 거였죠. 같은 거였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반대에 있는 영역에서는 음악의 자유, 뭐 예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활짝 더욱더 훨씬 더 극대화해서 열어주면서 무엇이든 이 작가가 원하는 건 다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훨씬 더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독재 시대가 끝나고 이제 20세기 그 2차 대전이 이제 종전된 이후에 그 이후에는 이제 또 특히 미국으로 대변되는 어떤 자유진영의 세계와 이제 또 소련으로 모여드는 그 공산주의 진영의 그런 싸움이잖아요. 네. 그때 이제 미국이 그래서 아방가르드 음악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대요. 그래서 그런 자기 표현을 훨씬 더 강하게 하고 이렇게 낯설고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해도 우리는 모두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의 자유를 극대화해주는 자기들 이념의 상징으로서 그렇게 막 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이념을 쓴 겁니까? 그쵸. 근데 그 중에서도 너무 이상한 음악들까지도 막 돈을 댔는데 슈토카우진이라고 하는 독일 작곡가 음악 중에 헬리콥터 콰르텟이라는 게 있거든요. 헬리콥터 쿼텟이요? 네. 그래서 연주자 한 명 한 명이 각자 헬리콥터에 타요. 진짜로요, 진짜. 그래서 헬리콥터에 타고 헬리콥터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4대가 날아다니면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예산이 얼마겠어요. 근데 그거 아니, 일단 헬리콥터를 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조종사랑 막 그런 거 뭐 소리도 이렇게 어디 받아와가지고 한 군데 모아놓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일들에까지 이제 그런 막대한 예산까지도 돈을 들일 정도로 그들에게는 이 공산주의에서의 그런 모두가 사랑하는 그런 인민을 위한 음악 이런 게 아니라 각 작가 정신이 엄청나게 살아있는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한다라고
라는 것이 이 세계에 점점 더 많이 퍼져야 되는 생각이다라고 믿었고 거기에 돈을 그만큼 썼던 것이죠. 정말 근데 그런 거 보면 좀 신기하지 너무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음악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너무 막 갖다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저자도 그래서 조금 실제로 나온 음악들에 비해서 뭐 이런 의미 부여 같은 것이 좀 과하거나 이 예. 기대감이 너무 컸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 실제 음악가 사이드에서의 경험들 그리고 이제 그런 정치 쪽에서의 그런 기대들 이런 것들의 차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잘 언급을 하고 있고 동시에 이런 아주 아방가르드한 영역이 있었다면은 또 영화 산업에서의 그런 활약 같은 것도 이야기를 막 많이 해요. 미국으로 망명한 음악가들이 대체로 영화 산업에서 일을 다 한 번쯤은 했거든요. 그 영화가 클래식을 많이 쓰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영화 음악에 특히 이제 오케스트라 반주 같은 거 막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쓰이는 작법들이 다 클래식의 후기 낭만에서 많이 넘어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망명 간 사람들이 굉장히 아방가르드하고 실험적인 걸 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듣기 좋고 아름답기만 한 그런 사랑 노래 만들고 그런 오케스트라 이렇게 빠방하게 풍성하게 후기 낭만의 그런 유산을 써서 하는 그런 양극단의 곡들을 막 썼던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까지도 정말 복잡하다. 그럼 이 작곡가들의 음악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저자가 전쟁과 그 여파 그리고 그 여파를 받아들인 음악가들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엮어 나가는데 이걸 보다 보면 아 정말 그냥 음악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단순한 삶인 것 같지만 시대랑 너무 이렇게까지 밀접하구나. 여기서 벗어날 수 없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또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쓰이는 클래식 음악들을 좀 폄훼하는 그런 평론들도 있지 않나요? 그쵸. 좀 안 왜냐면- 좋게 생각하거나 뭐 음, 저거는 영화 음악이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완전히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아방가르드한 음악, 막 네. 개념적으로 신기하고 멋있고 막 학계에서 논문으로 쓸 것 같은 음악을 쓰던 사람들이 네. 영화 음악 한다 하면은 아 저거 아. 대중에 영합했네, 그 뭐 영혼을 팔았네, 뭐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했네. 타락했네, 완전히 돈 보러 그거죠. 갔네. 그쵸. 그렇지만 그 음악들 사실 너무 아름답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 음악들이 필요하죠. 그쵸. 세상에 뭐 필요 없는 음악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다 보면은 오히려 그런 아방가르드한 걸 좋다고 한 게 오히려 이게 뭔가 아카데미도 그렇고 그리고 정치 쪽에서의 뭔가 거대한 가스라이팅이 아니었을까? 이게 그래요? 진짜 의미 있나? 근데 내가 듣고 좋은 게 훨씬 중요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반대로 막 해보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정확히 그 지점에서 또 얘기를 하자면 그 현대 음악이 들어서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게 많지는 않지 않나요? 진짜 안 많아요. 네. 저도 들으면 이상하거든요. 그 옛날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는 듣자마자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아니거든요. 이거 왜 그러는 거죠?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인 것도 있고 그냥 진짜 그냥 나랑 안 맞아서 인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실제로 그 음악이 그냥 안 좋아서인 경우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도 가끔 어떤 케이팝의 음악을 들으면 처음에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하는 음악도 있어요. 있죠. 근데 한 10번 어쩌다 이렇게 듣고 나면은 아 이게 이런 매력이구나 하고 좀 뒤늦게 알게 되는 곡도 있는데 현대음악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그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진가를 알 수 있는 그런 곡들도 있고 한데 어떤 곡들은 들어도 정말 잘 모르겠는 것들이 있어요. 있죠. 이게 들으라고 만든 게 맞나? 그럴 땐 그냥 아 이거는 그냥 음악 바이 음악인 것 같다. 음악에 따라 다른 것 같다 하고 좀 이렇게 네 사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뜻이 있겠지, 내가 모르는 거겠지 하고 지나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뭐 그게 흔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날이 없진 않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클라라 주미강과 김선욱의 듀오 리사이틀 전국 투어 그리고 존 마우체리의 책 전쟁과 음악 두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신예슬 큐레이터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